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학을 가르치는 황철곤입니다. 지방직 구급시험이 끝났는데요. 우리 지방직 구급시험 보고 오신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구급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지방직 구급시험이 마지막 종착지이셨을 텐데 끝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결과 상관없이 당분간은 푹 쉬시면서 그렇게 조금 몸과 마음을 좀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평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라이브 총평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지방직 구급 시험에 대한 분석은 총평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문제 아주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강약 조절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지방직 구급의 이제 기출 분석으로 제가 마련해 놓은 요 강좌는 사실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보다는 이제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이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훈련 작업들이나 항상 하는 정리 작업들, 개념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들을 그대로 탑재해 가지고 진행을 할 테니까 이 유튜브 무료 강의로 진행이 되는 분석 강의 수강하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총평 간략하게 다시 한번 드려보자면 이번 지방직 구급시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예상이 되는 좀 무난한 정도의 출제라고 보이고요. 90점 정도 이상이면은 잘 본 점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문제를 기준으로 한 17문제 정도는 빈출 개념으로 출제가 되었고 3문제 정도가 좀 낯설고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 빈출 개념들은 여러분들 실수 없이 맞춰내셔야 될 것 같고요. 변별 문항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는 맞춰내실 수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90점, 95점 정도 안정적인 고득점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근데 뭐 이렇게 빈출 개념이다, 뭐 변별력 있는 문항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제 문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빈출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급제랑 직위분류제를 비교를 한다든지 기계적 구조랑 유기적 구조를 비교를 한다든지 무어와 보우즈만을 비교를 한다든지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를 비교를 한다든지 이 비교 논점을 활용하셔야 정말 정확하고 깔끔하고 또 스피디하게 그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구성이 되었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비교 논점 여러분들 끝까지 정리 잘 해두셨으면 도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문제들은 또 행정학의 용어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용어가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연결해 보시는 작업들도 우리가 개념 시간부터 기출, 모의고사 열심히 했던 것들인데 낯선 용어들이나 익숙한 용어들, 뭐 어떤 용어든 상관없이 그 용어와 설명이 잘 적절하게 맞물려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험장에서의 판단의 부분들이 또 중요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요 빈출 개념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모두 다 쉬웠던 건 아니에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빈출 개념이지만 낯선 어떤 표현들이 분명히 등장을 하는 것이 또 행정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해석을 잘 해내셔야 되고 비교 포인트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용어의 개념들을 잘 이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역시 중요했다라는 걸 이따가 약간 빈출 개념이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들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별력 있는 문항들은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디지털 행정 기반 법이라든지 뭐 배덩의 분류라든지 그리고 균형 인사 정책 같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제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배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사실 뭐 틀려도 그렇게 문제는 없는 지장은 없는 그런 문제지만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그 문제도 정답률이 마냥 낮지는 않았던 것이 행정학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들을 활용하시면은 또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그 문제는 뭐 틀려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 뭐 균형 인사제도라든지 디지털 행정 기반법 이런 우리나라의 제도나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낯선 문장들에 대한 올바른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역시 거의 비슷한 결론인데 빈출 개념은 단순하게 암기하셔서 들어가셔서는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없고요. 이해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이해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 여태까지 기출 문제들에서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내고 있고 체크를 하고 있는가 그 논점 중심으로 이해를 하셔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 이래야 정확하게 풀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변별력 있는 문항들은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 기본적인 이해도, 기본적인 어떤 관점들을
활용해서 그런 지식들을 활용해 가지고 추론하고 응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기본기를 아주 탄탄하게 다져놓고요. 개념과 기출에 대한 기본기는 탄탄하게 다져놓고 그거 여러 번 해독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학습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기본적인 지식과 기출의 포인트들을 우리가 적용하고 훈련하는 실질적인 문제풀이 훈련이나 모의고사 훈련들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시험에서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출 개념은 이렇게 준비하고 변별력 있는 문항은 이렇게 준비한다. 제가 앞으로 진행해드릴 과정들에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설명드릴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훈련할 포인트가 되기도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통계치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참고 삼아 보시면 되는데 우리 출제 영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죠. 행정학의 특징이고요. 총론, 정책, 조직인사, 재무, 지방까지 전체적으로 쭉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출제로 잘 되어 있고 우리가 뭐 지방 파트가 뭐 두 문제였다고 해서 내년도 지방직 시험이 또 두 문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각각의 파트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골고루 공부해야 된다는 걸 제가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한 15문제 정도 그리고 난이도 상 그리고 중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한 5문제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출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덜어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셨어야 좀 고득점이 됐을 것 같고 그리고 난이도 상에 해당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한 훈련을 했으면 기본적인 관점들을 탑재하고 이해하는 훈련을 했으면 적용할 수도 있었을 정답률을 올릴 수도 있었을 그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이런 트렌드는 지속될 것이겠죠. 이런 훈련들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 인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제가 이제 항상 하던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릴 것이고요. 우리가 각각의 문제들 정답 맞춰내는 거 그렇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답 뭐 맞췄든 틀렸든 간에 이제 이 문제들에서 가져갈 것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식이 되기도 하고요. 관점이 되기도 하고 논점이 되기도 하고 접근 방법이나 스킬이 되기도 할 테니까 필요한 부분들 제가 강약 조절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선정한 난이도와 정답률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 정답률 같은 경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정답률이 높더라도 내가 뭐 틀렸을 수도 있고 낮더라도 제가 맞춰냈을 수도 있을 테니까 참고만 하시고 난이도도 마찬가지고요. 내용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낯 익은 주제로 먼저 출발을 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 선지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 문제로서 역할을 잘 했다라고 보이고요. 우리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는 계급제랑 비교해야 된다라는 비교 논점을 먼저 탑재를 잘 해두셔야 되고 각각의 선지들을 판단하실 때 요게 직위분류제에 더 가까운가 계급제에 더 가까운가 이런 판단을 해두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문제였을 겁니다. 기억선지 한번 가보시면 우리 직위분류제랑 계급제를 비교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이 어디에서도 높은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역시 이번에도 출제가 되었는데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이 높은 것은 계급제잖아요. 우리 계급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의 계급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계급 안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고요. 우리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환보직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구멍이 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또 채워낼 수도 있는 한 계급 안에 있다면 탄력적이고 융통적이고 유연하게 인사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급제가 됩니다. 반면에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중심으로 직무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직무의 전문성들이 달라서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이 업무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전문성을 보장해 주기는 용이하지만 탄력적이고 융통성 높은 인사관리에는 불리하다라는 게 직위분류제의 단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계급제랑 직위분류제를 비교하시면서 장단점을 잘 구분을 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은선지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비교죠. 우리가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비교 잘 해두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람 중심이 바로 계급제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신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급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계급제가 되겠고 요게 바로 직무잖아요. 그 직무를 중심으로 직위분류를 하는 것이 바로 직위분류제가 되겠고요.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무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것이 직위분류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위분류제 하면은 직무급 체계가 등장한다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계급제는
연공급 제도라면 직위분류제 제도는 직무급 제도를 취하고 있죠. 우리 직무급 제도는 직무의 전문성과 그리고 곤란성, 책임도 같은 것들을 가지고 급여를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 이 업무가 난이도가 제일 높다라고 가정했을 때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100만 원을 더 주고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50만 원 정도 더 준다. 이게 바로 이제 직무급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급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계급 안에 난이도가 다른 업무들이 섞여져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계급이면은 동일한 보수를 받게 되는데, 반면에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직위분류제는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그렇게 돈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동일 직무 동일 보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보수를 받는다. 이 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요 안에서는 똑같은 보수를 받는다. 이런 것들을 직무급 체계라고 하고요.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에서 같이 이제 사용이 되는 급여 체계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을선지의 신분보장이라든지 직업공무원 제도, 우리 계급제는 이렇게 폐쇄형으로 임용이 돼가지고 쭉쭉쭉 위로 올라가면서 신분보장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급제의 특징이고요. 우리가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고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불리한 것이 바로 직위분류제가 됩니다. 직위분류제는 바깥에서 들어오잖아요. 완성된 전문가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분 보장하고 별로 관련이 없고, 오히려 신분 보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바깥에서 굴러온 돌이 안에 있는 공무원들 박힌 돌들을 빼낼 위험성도 분명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분 보장에는 불리한 것이 직위분류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출제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직위분류제랑 계급제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각각의 선지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도 뭐 정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예산 원칙, 입법부 우위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우리가 행정부 우위라면은 현대적 예산 원칙이 되겠고, 입법부 우위라면은 통제 중심의 전통적인 예산 원칙이 될 텐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행정학의 기본기인 용어를 잘 풀어내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단 말이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 문서들을 작성을 해줘야 된다.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산 문서는 명료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명확하고 명료해야 된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명료성의 원칙을 이렇게 이제 서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니까, 항상 이제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용어하고 문장을 매칭하는 연습들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잘 해두셔야 돼요. 사실 명확성의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명료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명료냐 완전이냐 공개냐 한정이냐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요. 그중에 명료하다라는 것이 여기에 힌트가 들어가 있다는 걸 발견해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각각의 개념들 가볍게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 완전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예산 총계주의이고요. 모두 포함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입과 세출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예상에 계상해서 통제를 해줘야 된다. 고전적인 통제 원칙 중에 대표적인 것이고요. 우리 공개성의 원칙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것이고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한정성의 원칙은 목적, 정해져 있는 목적 외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다 통제 중심의 고전적인 원칙들, 전통적인 원칙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명료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잘 발견해 보시고요. 용어랑 문장을 매칭하는 연습들도 꾸준히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 스타일이 이따가 리더십에도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문제 접근 방법의 스타일이 리더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그 문제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제가 이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3번 문제가 시험장에서 다소 여러분들 당황시켰을 문제이기는 해요. 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 사실 이 균형인사정책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대표관료제에서 다루는 주제이긴 하죠. 4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대표관료제의 적용 사례입니다. 우리 대표관료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특히 소수집단이나 취약계층에게 할당이 들어가는 적극적인 우대 조치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계층이나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균형인사정책을 펼쳐두고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고 그 제도의 도입 순서까지 물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지 같은 경우는 사실 지식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셨을 텐데, 다행히 1번하고 3번하고 4번 선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힌트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거하셔가지고 이번 선지를 골라내는, 이렇게 이제 시험장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내셨던
고르셨던 어떤 그 퍼센티지를 보면 1번 선지를 또 많이 고르셨더라고요. 우리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인, 지방 지역 인재, 양성평등, 저소득층까지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는데 이공계가 포함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고하시면 행정학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행정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학문입니다. 굉장히 개방적인 학문이고요. 단정하시면 안 돼요. 절대 단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균형인사정책이라는 것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만약에 좀 소외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정부에서 충분히 다 할당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공계가 빠질 것이다라고 단정하시면 안 돼요. 단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적혀져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균형인사정책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하실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과학기술 인재가 포함된다라는 것을 제가 뭐 교재나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다는 이 1번 선지를 보셨을 때 이 1번 선지에 이공계가 포함될 법하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행정학은 개방적이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영역도 충분히 포함되고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레짐작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포용하시려는 노력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그렇게 판단을 잘 해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 분들에 대한 어떤 대표 관료제로서 장애인 구분 모집제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제도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해요. 실제 시험장에서 3번 선지 처음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장애인 구분 모집제는 균형 인사 정책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장애인 분들에게만 할당이 들어가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시고 옆에 설명이 적절하게 붙어져 있는지를 용감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규모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장애인 구분 모집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1번, 3번, 4번보다는 2번 선지에서 뭔가 장난쳤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2번 선지를 골라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런 느낌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뭐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도 있고 이게 지방과 관련된 할당제고 지역인재 추천제도도 지방과 관련된 어떤 그 대표 관료제입니다. 이 둘은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우리가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인적 할당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 인재 추천 채용제는 각각의 지역에서 예를 들면 우수한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분들 이런 분들을 학교장이 추천해서 선발하는 그런 방식도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이 둘이 합쳐가지고 이제 지방이나 지역 인재를 위한 그런 어떤 균형 인사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요 세 가지 중에 가장 본질적인 균형 인사 정책은 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예요. 이게 가장 오래전부터 실시가 되어 온 곳이고 요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균형 인사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성과 여성을 골고루 채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셋 중에서 요게 제일 나중에 도입됐다라는 건 약간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요게 2003년도 이게 2005년도 이게 2007년도에 도입이 되긴 했거든요. 이런 지식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지만 소거하시는 것도 좋고 1번, 3번, 4번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소거하시는 것도 좋고 요게 제일 먼저이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최근에 출제 경향이 잘 드러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요 개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도의 취지 같은 것들도 고민을 좀 해보세요. 제도의 취지 같은 것들. 균형 인사 정책이니까 우리가 이공계도 충분히 소외되고 있다면 균형 인사 정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구분 모집제는 제도의 취지상 이렇게 서술이 되면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두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개념 공부나 우리 법률 공부, 제도 공부를 처음부터 하실 때도 이 제도를 그냥 암기하시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 제도나 정책이나 법률이 어떤 취지에서 운영이 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새로운 문장들에 대한 해석이 되실 거예요. 행정학은 그런 부분들이 고득점의 향방을 가리게 될 겁니다. 되셨고 4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요 4번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틀렸던 문제고요. 이게 정답률 보시면은 57%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정답률인데 일단은 에반스와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 우리 상황론 중에 하나이고 우리 에반스와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은 일단 요 지지성참이라는 두 문자는 갖고 가셔야 되겠죠. 지지성참이라는 두 문자는 갖고 가셔야 되겠고 지시, 지원,
성취, 지향, 참여 이렇게 네 가지 리더십을 도출하는 게 에반스와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이 되는데 여태까지 시험에서는 요 성취지향적인 어떤 참여적이거나 성취지향적인 리더십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주로 물어봤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거 이외에 이 네 가지를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이 설명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찾아봐라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무슨 문제로 출제가 된 것이냐면 여기 등장하는 지시냐 후원이냐 요 후원은 지지성참 중에서 지원하고 똑같겠죠? 행정학은 이렇게 용어가 살짝씩 바뀌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포용하시는 훈련들 많이 해두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지시, 지원, 참여, 성취, 지향 이렇게 네 가지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가지 용어 중에 이 설명을 제일 잘 하고 있는 용어를 골라보라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용어랑 문장을 매칭하는 문제입니다. 용어랑 문장을 매칭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내시려면은 개념학습 하실 때부터 단어들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단어들을. 그래서 지지성찬만 외우시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우리가 지시적 리더십은 어떤 성격이고 지원적 리더십은 어떤 성격이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때 각각의 단어들이 품고 있는 느낌들이나 각각의 단어들이 품고 있는 의미들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시고 여러 문장들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지원적 리더십 내지는 후원적 리더십이 가장 가깝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것이거든요. 지시는 지시하는 것이고 성취지향이라는 건 뭔가 성과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참여는 부하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명하고는 적절하게 매칭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부하들의 욕구를 배려한대요. 그리고 복지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강조한다. 이런 것들은 참여까지는 아니고요. 후원 정도의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그 판단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원적 리더십 내지는 후원적 리더십의 개념을 물어봤던 문제가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마찬가지로 약간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행정학은 기출 그대로 출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훈련들을 많이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겠고 그것은 우리가 모의고사 훈련 같은 거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개념을 공부하실 때 지지성참이라는 두 문자를 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용어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부터 출발을 해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성을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잡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식을 지금 쌓는 다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게 이번 분석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는 그렇게 한번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포인트들도 많이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이 문제도 생각보다 좀 많이 틀리셨는데 우리 요 조직구조 관련해가지고 이 1번하고 3번 선지를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3번 선지는 여러분들 사실 기출문제집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 작년에 구급시험에서 매트릭스 조직을 이렇게 표현했던 제시문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부분은 매트릭스 조직이 기능 조직하고 사업 구조가 합쳐진다라는 거는 아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더해진다라는 건 아는데 우리가 사업 구조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는 하거든요. 사업 구조라고 보통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 사업 구조를 매트릭스 조직 안에서는 프로젝트 팀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어요. 덜어 있고 바로 작년에 우리가 제시문을 주고 매트릭스 조직을 찾아보라라고 했던 국가직 구급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프로젝트 팀이라고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7급 시험이나 뭐 다른 시험에서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거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어야 되는 표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이런 표현들을 놓치신 분들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다시 한 번씩 꼼꼼하게 보시는 작업을 해둬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인지하시고 그렇게 시험 준비를 만약에 내년에 다시 하신다면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트릭스 조직은 이중구조의 성격을 갖고 있고 기능 조직과 사업 구조의 결합인데 사업 구조를 프로젝트 팀이라고도 해요. 매트릭스 구조 안에서는요. 자, 3번 선지는 정답으로 골라내시면 안 되시겠고요. 2번 선지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조직은 정확한 유기적 구조이죠. 정확한 유기적 구조이니까 수직적 계층의 수가 최소화되니까 유기적 구조이고 유기적 구조니까 환경 변화에 적응성이 높은 것이고요. 팀제 역시도 대표적인 유기적 구조이고요. 이렇게 창의적 문제 해결에 유리한 어떤 그 계층이나 어떤 경계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업무 중심으로 재편한 팀제도 수평적 구조로서 확인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이 아니라 이제 1번에서 정답을 잘 골라내셔야 되는데
우리 이음매 없는 조직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훈련을 했던 포인트인데 우리 이음매 없는 조직 나왔을 때 조직 구조는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기계적 조직이냐 유기적 조직이냐 요 카테고리 구분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매트릭스, 팀제 다 유기적 구조란 말이에요. 이음매 없는 조직도 무슨 구조이다? 칸막이가 없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죠. 칸막이가 없고 경계가 없다라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유기적 구조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고 유기적 구조인데 옆에 있는 설명이 잘 달라붙어 있는지를 판단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조직 단위와 기능을 분산적으로 설계한대요. 분산적으로 설계하는 건 대표적인 무슨 구조예요? 분업화를 강조하는 기계적인 구조란 말이에요. 이 둘이 맞지 않은 설명이다라는 걸 현장에서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올해 이제 동형 모의고사 시즌 1에서 어떤 문제를 연습을 시켜드렸었냐면 유기적 구조로서의 이음매 없는 조직과 기계적 구조로서의 분산적 조직을 비교하는 문제로 실제로 연습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 문제에서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유기적 구조의 특징과 분산적 구조의 특징을 달달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기적 구조가 이음매 없는 조직이 유기적 구조에 들어가고 그리고 분산적 조직이 기계적 구조에 들어간다라는 카테고리 구분하는 연습을 시켜드렸단 말이에요. 그 카테고리를 구분을 해두셔야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문제가 그 포인트를 아주 잘 활용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조직이나 매트릭스 조직, 팀제도 다 유기적 구조인데 옆에 있는 설명이 만약에 기계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다면 그게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조직 구조에 대한 문제는 대체로 그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기계적 구조냐 유기적 구조냐 두 가지 갈라낼 수 있는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음매 없는 조직의 카테고리를 여기에 넣어 놓으시는 작업을 하시는 게 역시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야 옆에 있는 설명이 이제 맞지 않다라는 확인이 분명히 되실 테니까 이렇게 조직 구조에 대한 어떤 연습들은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아주 익숙한 주제들이긴 하지만 출제 포인트를 캐치해내시지 못하셨으면 틀릴 수도 있었던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내시려면 일단 기출에서 어떤 논점들을 주로 출제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열심히 많은 문제풀이 훈련들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고요.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6번 문제는 뭐 형평성 바로 찍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라든지 신행정론 나오면은 행정가치가 바로 형평성이 되는 것인데 우리 기본적으로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최소 극대화 원칙하고 같은 말이고요. 최소 극대화 원칙하고 같은 말이고 이 최소 극대화 원칙은 누구의 편익을 더 많이 좀 신경 써주자라는 얘기예요. 그 사회 안에 최소 수혜자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챙겨줄 수 있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니까 최소 수혜자들 여기 나와 있는 소외된 약자 및 소수 집단 이 사람들이 최소 수혜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을 조금 더 고려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 형평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회적 소수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많이 펼쳐보고자 했던 것이 바로 1960년대 미국의 위대한 사회 정책 같은 것들을 펼쳤던 신행정론이라는 것도 행정학 공부하신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 갖고 가실 겁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목하실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3번의 민주성이나 능률성 같은 것은 뭐 괜찮은데 여기서 평등성이라는 것도 툭 던져주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이제 출제했던 부분은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 두 가지도 비교하라라는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도 이거는 좀 챙겨 가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등성과 형평성은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또 구분을 해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평등성은요, 이 둘을 비교했을 때는 기계적인 평등을 의미해요. 기계적인 평등. 그냥 똑같이 나누어 갖는 그런 평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나누어 갖는 거. 반면에 형평성이라는 것은 우리 특히 형평성 공부할 때는 무슨 형평성과 무슨 형평성이 있다라고 공부를 하죠? 바로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던 포인트인데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이 있다라고 보잖아요. 형평성은요, 수평적 형평성도 있고 수직적 형평성도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형평성이라는 것이고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형평성은 바로 이 수직적 형평성이 되는 것이고요.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러니까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이 걷고 취약계층들은 덜 걷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되는 것이 바로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서로 다른 출발선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출발선을 고려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출발선이 조금 뒤에 있었던 사회적 취약계층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형평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3번 문제에서 살펴봤던 대표 관료제나 균형 인사 정책도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실제 시험을 치르게 되면은 똑같은 경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할당을 해주자라는 것이 바로 이 수직적 형평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 관료제, 신행정론, 롤스의 차등의 원칙, 최소 국대 원칙 모두 다 형평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 잘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선지 다시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시고요. 평등성은 이런 부분까지는 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평등성은 그냥 기계적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인데, 형평성은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어 가지고 취약계층들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서로 다른 출발선을 고려하는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요. 접근을 이렇게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숨어있는 논점들도 다 활용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러면은 기출 중심으로 제대로 학습을 하시게 될 테니까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고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 있어야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정책 집행은 하향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상향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둘을 비교하자라는 관점이고요. 상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상향은 현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느낌을 살리셔가지고 각각의 선지들의 비교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선지의 상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현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책 결정과 집행이 엄격하게 분리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가 상향적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집행도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결정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니까요.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상향적 접근법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분리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선지 잘 정답으로 골라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상향식으로 한번 가보시면 2번 선지에 역시 현장의 일선 관료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선 집행 관료들이 일을 하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상향식 접근 방법이 되겠죠. 반면에 하향적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결정된 바대로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 결정자의 의도와 정책 목표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수직적인 느낌을 잘 갖고 가시면 좋겠고요. 이대로 그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집행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죠. 효과적인 집행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위에서 결정된 바대로 그대로 집행되기 위한 조건들은 예를 들면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집행하기 위한 제도나 법률도 명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줘야 되겠고, 집행하는 관료들도 말을 잘 들어줘야 될 겁니다. 수능을 잘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간에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집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수능을 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명확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고요. 이것도 효과적인 정책 집행 조건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문구니까 아마 익숙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향과 하향을 비교하는 포인트는 뭐 익숙한 포인트로서 바로바로 정답을 골라내셔야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항상 이 주제는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짙으니까 다시 한번 가볍게만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고요.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번 문제는 열심히 공부했던 1번 선제 공공가치관리론이 3년 연속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이 주제는요, 학계에서 정말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우리 7급이나 9급 시험 할 것 없이 뭐 5급 행정고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주제거든요. 학계에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여서 최근에 시험에서 3년 연속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준비했던 바대로 그대로 이제 풀어내시면 되는 것이니까 1번 선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죠. 이거는 작년에 출제됐던 포인트하고도 똑같은데, 우리 공공가치관리론이라는 것은 공공가치 창출론, 이게 이제 공공가치 창출론과 공공가치 창출론 그리고 공공가치 실패론,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구성이 되는 이론이고, 이 둘이 결합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둘을 비교할 때는 또 비교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공공가치 창출론이 어떤 학자가 제시했고 어떤 내용이 있었으며, 공공가치 실패론은 어떤 학자가 제시했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비교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여기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 역량, 전략적 삼각형, 이거 누가 주장하는 거죠? 이것은 무어가 주장하는 것이고,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에서 강조하는 개념이라는 거 알고 들어가셨어야 됩니다. 반면에 보우즈만은 공공가치 실패론이잖아요. 우리 보우즈만이라는 학자는 공공가치 실패론이고요. 우리가 시장이나 공적 영역에서 공공가치가 실패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목도되었다면 정부가 개입해줘야 된다라는 약간 별도의 논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요 보우즈만이라든지 무어는 시장가치가 아니라 공공가치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공공가치가
관리론은 기본적으로 신공공 관리론이라는 시장 중심 행정개혁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라는 흐름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이미 작년에 기출됐던 포인트였고요. 공공가치 관리론 안에서도 무허와 보호주만을 비교해 줘야 된다는 거 잘 비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은 가볍게 확인만 잘 해두시면 되는데, 우리 신공공 서비스론은 뭐랑 비교하는 포인트로 출제가 돼요? 시장에 의한 방향 잡기를 강조하는 시장 중심 행정개혁의 신공공 관리론, 이것보다는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는 신공공 서비스론이다. 이 둘을 역시 비교를 잘 해두시면 좋겠고요. 부등호 여기에다가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공가치 관리론뿐만 아니라 신공공 서비스론, 뉴거버넌스론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세 가지 모두 시장 중심 행정개혁인 신공공 관리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라는 커다란 흐름 안에서의 비교도 꼭 해두시면 좋겠고, 뉴거버넌스론은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이론인데 협력하자라는 것이고 네트워크 강조하자는 것입니다. 정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비영리 부분까지 정부, 시장, 시민단체라고 보셔도 되겠죠. 정부, 시장, 시민단체 협력해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보자. 그리고 공공선택론은 시장 중심 행정개혁인 신공공 관리론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경제학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택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주셔야 된다? 시장에 주셔야 되는데 공공에도 선택의 지점들을 마련해 놓자. 공공의 영역에 시장의 느낌을 집어넣자라고 보는 그런 신공공 관리론의 느낌을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두시고요. 공공 부분의 시장 경제와 편익을 극대화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과 생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시장 중심으로 공공재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성태론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행정이론에 대한 문제들이었고요. 좋은 출제라고 보여요. 최근에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기출 포인트를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 중심으로 공부하셨던 분들 충분히 맞춰내셨을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 주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개념 시간부터 그런 부분들 인지하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고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9번 문제는 생각보다 정답률이 좀 낮은데 1번 선지에서 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문제의 흐름 나오고 해결책의 흐름 나오니까 킹던 맞겠구나 하고 넘어가셨던 것 같은데, 우리 킹던의 정책 흐름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에 영향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쓰레기통 모형하고도 비교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이러면 정답 금방 찾아내실 텐데, 우리 쓰레기통 모형 하면은 문해 참기라는 두 문자는 외우고 들어가시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 흐름을 강조한 것은 우리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거 인지가 되실 것이고, 킹던의 정책 흐름 모형은 문제 흐름과 그리고 정책의 흐름까지는 다소 비슷하지만 여기에 정치의 흐름이라는 흐름이 추가가 되면서 딱 세 가지를 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던의 정책 흐름 모형은 주로 의제 설정과 관련된 그런 모형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고, 쓰레기통 모형은 주로 결정과 관련된 모형이라는 것도 확인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 정답으로 골라내실 수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호남 모형은 우리 근본적 결정은 한미 모형식으로, 세부적 결정은 점중 모형식으로 결합하자라는 것이고, 최적 모형하면은 초합의성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죠. 최적 모형하면은 기존의 경제적인 합리성뿐만 아니라 집권 통찰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들, 그리고 초정책 결정이라는 메타 정책 결정도 중요하다라는 거 기본적인 지식이었고, 그리고 앨리스 모형 중에 조직과정 모형은 회사 모형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회사 모형이나 조직과정 모형은 우리 각각의, 예를 들면 우리가 정부 전체가 이렇게 조직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하위 조직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정부 부처들이 있을 텐데 이 각각의 정부 부처들의 목표가 마냥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목표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것이고, 다른 부처의 목표까지는 보지 못하는 제한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위 조직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제한적 합리성 하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한적 합리성 하에서 갈등은 준 해결,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준 해결될 것이고요.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기존의 매뉴얼대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니까 표준 운영 절차라는 것을 그렇게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준 운영 절차는 대체적으로 제한적 합리성과 관련된 모형들에 붙어져 나오는 키워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정리 좀 해두시면 돼요. 기존의 절차를 활용하자라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붙어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기존의 절차를 활용하자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는 것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9번 문제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였는데 다소 정답률이 낮아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킹던의 정책 흐름 모형과 쓰레기통 모형을 비교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인지하시고 각각의 흐름들 또 비교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특별지방자치단체 강조했던 그런 주제이고 다 잘 맞춰내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 충청광역연합이라는 제1호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만들어진 만큼 다시 한번 출제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쭉 읽어보시면 바로 정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절차가 특히 중요하고요. 설치 절차가 중요하고 이 설치 절차는 뭐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중요한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이유는 광역끼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든 기초끼리 만들든 반드시 누구의 승인을 받아줘야 된다. 지방의회 의결도 당연히 거쳐줘야 되겠지만 국가기관인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영역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 파트이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게 맞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역이든 기초든 만들게 되면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다. 우리 지방자치법상 법인이 세 가지인데 보통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특별지방자치단체까지 법인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을 이번 선지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무를 처리한다는 건 좋은데 광역이라는 키워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같은 경우에는 광역이라는 말을 쓰진 않잖아요. 일부의 사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 이 정도로만 표현이 되는 것인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가장 넓은 범위의 지속적인 협력기구이기 때문에 광역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단체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의회도 구성이 되어줘야 되겠죠. 의회도 구성이 되어줘야 될 텐데 이 둘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민 직선으로 다시 별도로 뽑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충청광역연합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뭐 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이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운영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도 역시 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겸임이 가능하다라는 거 출제가 이미 됐던 포인트니까 알고 들어가셨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단체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도 중요한 주제가 될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고 사례들까지도 모두 다 확인하시고 다음 시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좋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도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좋은 출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제 그 지방 파트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지방자치 제도들 중에 특히 주민참여 제도들이죠. 주민참여 제도들 중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골라내라는 출제이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의 내용이 법률의 1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이 법이 목적조문이거든요. 목적조문이고 뭐 정답은 주민 발안제도로 잘 찾아내셨겠지만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의회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청구한다라는 것은 조례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제출한다라는 거잖아요. 안건을 제출한다라는 것이니까 청구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의안을 청구한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주민 발안이라는 것을 연결 잘 시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안이 안건을 발의한다라는 표현이고요.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로 제출하는 것이니까 발안제도라는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참여이고요.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주민들의 조례 제정 청구권을 보장을 해주고 있는 주민조례 발안법이라는 법률이 있죠.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 발안법이 있고 거기 1조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대로 붙여놓은 것이고요. 1조는 목적조문이에요. 목적조문. 이 목적조문을 가지고 제도의 취지를 판단해 보시는 것도 공부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까 그렇게도 연습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아마 다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발안제도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 그렇게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주민조례 발안법은 발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고 1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규제 관련된 내용들을 잘 묶어놓은 문제고요. 이 문제는 한 2년 전 정도쯤에 타 시행처긴 하지만 경찰 쪽 기출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로 출제가 되긴 했거든요. 제가 슈퍼서버 300제 수업 때 말씀드렸던 포인트도 다 거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2번 선지 같은 걸 읽어내실 때 용어 중심으로 읽어내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식적인 측면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은 우리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디 소속인지 알고 들어가셔야 되죠.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입니다. 이거 예외적인 부분이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총리 소속이 맞는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이라는 어젠다는 보통 대통령이 끌고 가는 어젠다이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고 잘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번 선지의 포지티브, 네거티브 비교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알고 계실 것이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만 금지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이고요. 이 네거티브 규제가 더 자율성이 높고 포지티브 규제는 말만 포지티브지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외만 허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개념 바꿔가지고도 항상 이제 출제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하고 4번 선지를 이제 잘 읽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실 때는 역시 일몰이라는 단어와 샌드박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옆에 있는 문장이 잘 풀어져 있는지를 해석을 해보세요. 해석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몰제는 우리가 해가 떠올랐다가 자동적으로 지는 것을 일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규제 일몰제라는 것은 그 규제가 끝나는 날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끝나는 날을 정해놓고 있는 거. 규제가 너무 지속되면은 국민들의 권리 의무 제한이 분명히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 일몰제라는 것은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실제 우리나라 행정규제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5년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두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일몰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역시도 용어와 문장이 매칭되고 있는지를 연습을 좀 해보세요. 용어와 문장이 매칭되고 있는지를 연습을 잘 해보시고요. 4번 선지의 샌드박스 제도도 마찬가지인데 샌드박스라고 하면은 모래 놀이터를 뜻하는 말이죠. 모래 놀이터를 뜻하는 것이고 이 얘기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처럼 규제 관련된 내용들도 적절하게 풀어줄 수 있어줘야 되겠다. 특히 이렇게 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같은 경우에 기존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면서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최근에 또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해서 제가 개념 강의 시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읽어내실 때 도움을 좀 받으셨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어떤 시사점을 주는데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 잘 갖고 가시면서 용어 중심으로 읽어보는 연습들을 하는 게 좋겠구나. 규제 일몰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거의 비슷한 문제가 타 시행처에서 이미 출제가 되었거든요. 경찰 쪽 문제였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인사혁신처 중심으로 물론 공부를 하시면은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이제 뭐 국회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행정사라든지 군무원이라든지 약간씩 넓히셔가지고 조금 더 해놓으시면은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는 이 정도로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1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 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역시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비교하는 출제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3번 선지부터 한번 가보시면 항상 강조드렸던 포인트죠. 공정거래위원회 6위원회에 들어간다. 6위원회에 들어가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것이고 우리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죠. 기본적으로 결정의 구속력도 갖고요. 결정의 구속력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집행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의 구속력과 집행력이 있는 곳들이 바로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되는 것이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의미에서 행정위원회라고 불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두시고요. 행정위원회는 둘 다 있는 것입니다. 집행까지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행까지도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행정위원회 중에서 집행까지는 못하는 뭐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곳들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런 위원회는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청심사위원회처럼 어디 소속기관이 아니라 딱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문장을 읽어내시는 연습들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출제여서 잘 풀어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이론적인 장점을 4번 선지에서 잘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회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제도와 이론을 섞어가지고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니까 4번 선지는 이론적인 특징으로 잘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번 선지에 뭐 우리 위원회는 당연히 합의제 행정기관이 될 것이고, 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본 기관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위원회를 만든다라는 것은 그 업무만 독립해서 수행한다라는 표현이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기관 위원회 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기관 위원회 법에 따르면 독자성을 갖고 있는 업무를 할 때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1번 선지는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번 선지의 자문위원회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문을 해주는 기구고요. 자문위원회는 결정의 구속력도 없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아니지만 역시 행정위원회랑 자문위원회를 비교하시는 것도 놓치지 말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출제 포인트 그대로 들어가 있는 문제였는데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장들도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는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정책평가의 타당성 가장 기본적인 출제 개념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우리가 내적이 있고 외적이 있고 구성적 타당도가 있고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이제 우선순위가 되는 타당성이 바로 내적 타당성이 되죠. 이게 1차적인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정책평가를 하는 1차적인 목적이고요. 내적 타당성은 무엇을 우리가 먼저 좀 찾아보자라는 거, 인과관계를 찾아보자라는 것이 내적 타당성이 됩니다. 진짜 그 정책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가? 그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효과가 나오게 되었는가? 인과관계를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이게 바로 내적 타당성이 되는 것이고, 내적 타당성을 거친 어떤 정책평가 중에 추가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외적 타당성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내적 타당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와 관련되어 있는 외적 타당성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상 맞을 겁니다. 이 출제 포인트도 이미 기출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맞춰내셨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단은 어느 하나의 정책이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그 정책이 목표로 연결이 잘 되었는가를 먼저 내적 타당성을 점검을 한 다음에 A라는 국가에서 인과관계가 있었는데 이걸 B라는 국가에서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를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순서 논점이니까 확인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선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 타당성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예요. 여기서 이미 인과관계가 검증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내적 타당성이라는 거잖아요. 내적 타당성을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 논점을 똑같이 적어두시면 좋겠죠. 1번 선지랑 4번 선지가 모순된다라는 것도 발견해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번 선지의 구성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화했는지와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 평가를 할 때 추상적인 개념들을 평가를 해줘야 될 때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의 생산성이 얼마나 증진되었는가를 평가할 때 생산성이라는 게 다소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들이 만들어냈던 보고서의 개수로 좀 측정을 해보자.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바로 구성적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작화된 개념이 적절한가? 생산성을 보고서의 개수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적절한 구성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을 구성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 선지에 이제 최종적인 통계적 결론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최종적인 통계적 결론이 타당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고, 연구를 정밀하고 엄격하게 수행하게 되면은 통계적 결론에 오류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게 될 테니까 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적 결론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 없을 때 1종 오류가 나올 수도 있고 2종 오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3종 오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식의 느낌들도 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몰아봤던 문제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들 체크하는 수준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되셨고 15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이 문제는 이제 지방직 시험 준비하실 정도의 수험 기간을 가져오셨다면은요, 기본적인 지식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부의 예산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그냥 문자 그대로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내용은 좀 알고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까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딱 1년 동안 회계연도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선지에 우리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은 헌법상은 90일이고 90일 전이고 국가재정법상으로는 120일 전까지이다. 두 가지 숫자가 달라진다라는 것도 이미 우리가 기출 포인트로서 연습을 많이 한 것이니까 이번 선지 정답으로 정확하게 골라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선지 같은 것도 꼼꼼한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각 중앙관세장이 결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이만큼 썼습니다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결산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고 기재부 장관에게 일단 제출하는 건 맞는데 1년 동안 쓴 다음에 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다음해 2월 말까지. 이 숫자 같은 것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상식적으로 1년이 끝나기도 전에 결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산 관련된 숫자들, 기간들 암기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2월 말이라든지 4월 10일이라든지 5월 20일, 5월 31일 이런 숫자들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 선지는 예산안이 불성립했을 때 국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활용하는 예산은 잠정예산이 아니라 준예산 제도라는 거 기본적인 지식이고요. 우리가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세 가지 비교하는 거 출제 포인트 다시 한번 잘 잡아두셔야 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하는 불성립 시의 예산은 준예산 제도이다.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산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었고요. 정리 잘 해두세요.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가장 당혹스러우셨을 문제가 요 배덩의 정책수단 분류인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엽적인 지식을 물어보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틀려도 지장은 없어요. 틀려도 지장은 없는데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정답률이 그렇게 사실 높은 편이에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행정학은 모르는 주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요. 기본적인 관점을 활용하시고 충실히 공부하시면 또 맞춰낼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아까 전에 뭐 이음매 없는 조직이나 하우스, 에반스와 하우스의 리더십 같은 경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개념들이긴 하지만 약간 낯설게 출제되면 또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냥 범위를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주제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빈출 개념이 낯설게 나오거나 아예 낯선 개념이 나왔을 때도 다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선지를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행정학의 기본적인 관점들을 이해하시고 그걸 적용해 보시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배덩의 정책수단 역시 9급에는 이제 처음 나온 주제이고 앞으로 그렇게 막 나올 만한 주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는 물론 틀려도 지장은 없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사실 이렇게 세 가지가 규제, 경제, 정보라는 거 이 세 가지가 행정학의 가장 기본적인 렌즈거든요. 어떤 현상을 살펴보거나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행정학의 특징이 되는데 규제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제적인 도구일 것이고 경제라는 것은 보상 같은 것들, 경제적인 유인과 관련된 것들이고 정보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따라오도록 만드는 규범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덩은 이 강제를 채찍이라고 부르고 보상을 당근이라고 부르고 규범을 설교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세 가지는 행정학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들입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들이고 여러 가지 주제들에서 이 기본적인 관점을 활용해가지고 내용들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용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두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당연히 암기를 하고 들어가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요. 이 세 가지는 익숙하고 이번이 낯설다라고 풀어내시면은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종교적 도구가 낯설고 이질적이다라고 판단하셨으면 훌륭한 것이고요. 규제적 도구, 경제적 도구, 정보적 도구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많은 대체적인 관점하고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탑재하신 다음에 들어가셨으면 또 풀어내셨을 그런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16번 문제는 틀려도 지장은 없어요. 틀려도 지장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들은 또 툭툭 던져질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당혹스럽게 찍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래도 한 번씩 한번 문제를 찬찬히 보세요. 그러면 요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내가 이미 공부했던 관점들이 있을 겁니다. 16번 문제는 그렇게 훈련 도구로 삼으시고요. 물론 이제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식으로도 정리는 해두셔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점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고 17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일반회계. 우리 일반회계는 단독으로 출제되긴 어려운데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는 했고요. 일반회계는 단독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역시 특별회계랑 비교를 하는 포인트로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선지 쭉 한번 가보시면은
양곡관리 초달,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 우리가 우예양조, 정부기업이잖아요. 정부기업, 이렇게 정부가 사업을 하는 정부기업은 무엇으로 운영을 한다?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운영한다라는 거 기본적인 지식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잘 해두시고요. 그리고 요 책임 운영 기관도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책임 운영 기관도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들은 특별회계를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전체적인 선지는 아마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운영된다라는 걸 바꿔가지고 서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랑 비교해가지고 출제가 된다라는 거 잘 활용을 해두시고요. 우리가 특별회계가 그렇다고 해서 6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회계는 이것보다도 조금 더 많으니까 숫자도 여기서는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례들이 특별회계랑 관련된다라는 포인트만 좀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은 일반회계를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시니까 연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랑 다르게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회계잖아요. 일반적으로 거두어들여가지고 일반적으로 쓴다. 일반적으로 거두어들이니까 조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거두어들이니까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세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쭉 연결을 해보시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거두어들여서 특별한 사업만을 위해서 쓰니까 그것과 관련된 세입과 세출을 연결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이번 선지인데 연계를 배제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국고가 있을 때 세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세출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세입과 세출을 이렇게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고에 다 넣어놔야 되죠. 일단 국고에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써야 된다. 국고 안에 통일적으로 몰아놓고 그 다음에 써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일반회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간의 연계를 배제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일의 원칙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일반회계는 예산 통일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특별회계나 기금은 우리가 세입과 세출 내지는 수입과 지출을 연계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특별회계랑 기금이 된다는 것도 기본적인 지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일반회계 관련된 문제 잘 출제가 되었고요. 역시 특별회계랑 비교하는 포인트로 출제가 잘 되었습니다. 되셨고 1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분석 기준이라고 해서 정책학의 주제로서 출제가 되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총론 파트의 행정 이념들을 활용하시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을 것이고요. 4번 선지부터 바로 가보시면 우리가 비용과 편익이 나오기는 했지만 상이한 개인 및 집단에게 얼마나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가. 능률성은 배분과는 관련이 없죠.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인 것이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관점이고, 배분되어 있는 거의 관점은 대체적으로 형평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률성과 형평성을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니까 4번 선지는 정답으로 골라내시는데 무리는 없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효과성, 1번 선지의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잖아요. 목표 달성도. 어느 파트든지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라고 보시면 돼요. 의도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 그리고 이번에 대응성이라는 것은 민주성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이기는 한데, 우리가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였는가, 그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였는가, 수혜 집단의 요구를 잘 반영하였는지가 적절하게 서술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선지의 실현 가능성은 말 그대로 내가 고른 정책 대안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개념도 잘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능률성과 형평성을 비교하는 포인트로 출제가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도 확인을 좀 해두시면 좋은 것이, 이 정책 분석 기준 내지는 정책 대안을 고르는 기준으로서 우리가 3번 선지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이 일단 커다란 카테고리로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소망성이라는 카테고리가 들어가게 돼요. 소망성이라는 카테고리. 이 소망성이라는 카테고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능률성이라든지 뭐 형평성이라든지 대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가치와 관련된 것들은 바람직한가와 관련된 소망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소망성과는 별도의 카테고리로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와 관련된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이 분석 기준으로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대안을 고를 때는 두 가지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둘을 비교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요것은 실현 가능성이다, 요것은 소망성이다, 카테고리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짚어드립니다. 정리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소망성은 바람직한가와 관련이 되어 있고 실현 가능성은 현실에서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가와 관련이 되어 있겠죠. 두 가지 더해 두시는 것도 중요하고 두 가지를 구분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린 선지들 2번, 3번, 4번, 19번 문제 2번, 3번, 4번 선지. 요 우리나라 공무원 구분은 가장 기본적인 지식인데 2번, 3번, 4번에서 이리저리 바꿔놨다라는 거 다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적절하게 다시 한번 두 문자 확인을 해두시면 경일특이잖아요. 경일특,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다. 이 구분을 이리저리 바꿔놓은 2번, 3번, 4번의 오답 포인트들 모두 다 확인을 좀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은 우리 그 경력직 공무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이번 선지는 그런 부분에서 카테고리를 잘못 서술하고 있는 것이고 기술, 연구,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은 바로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별정직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을 살짝 바꿔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3번 선지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이 특정직 공무원을 골라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특정직 공무원의 사례들이 중요하죠. 경찰, 소방,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연구관, 우리가 뭐 법관이나 검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다 특정직 공무원의 사례들 여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괜찮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직 공무원이라는 거.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아니라 경력직 공무원이고 우리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찰공무원, 군무원 다 시험 봐서 들어가요. 시험 봐서 들어가고 자격을 갖춰가지고 들어가면 신분보장을 적절하게 받는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선지 정무직 공무원은 설명은 괜찮거든요. 우리가 정치적인 업무를 담당하니까 선거로 취임하거나 그 국무총리처럼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여기까지 괜찮은데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배치를 잘 시켜 놓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카테고리 구분하는 선지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두 문자 잘 외워두시고 연습 많이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선지가 남는데 1번 선지는 당연히 이제 옳은 선지가 되겠고요. 우리가 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비교하는 포인트도 있죠. 이 둘을 비교했을 때 국가공무원의 임용 주체는 뭐 대통령 또는 뭐 다른 어떤 뭐 국회라면은 국회의 어떤 대표자 이렇게 이제 될 것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 될 것이고요. 경비는 국가공무원은 국비, 지방공무원은 지방비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도 좋고 요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바로 지방의회 의장이라는 것도 지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 중에 지방의회 의장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시청에서 일을 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는 서울시청의 시장이 되겠지만 예를 들면 지방의회라는 서울시 의회 의원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방의회 사무직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소속 공무원들은 누가 임명을 해주면 되겠어요? 임용을 해주면 되겠어요? 지방의회 의장이 임용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은 시장이 임용권을 행사해주면 되는 것이고 서울시 의회에서 일을 하는 소속 직원이라면 거기에 지방의회 의장이 임용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반 선지는 그렇게 기본적인 지식들 다시 한번 활용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다소 마지막에 들어가 있었던 문제여서 아마 조금 사고가 꼬이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낮은 정답률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지식이니까 다시 한번 잘 다져주시고 이런 문제는 실제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게 많은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번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이고 일단은 낯선 법조문이 등장을 하죠. 행정학의 특징이고요. 이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라는 법률은 아예 미출된 조문이에요. 아예 미출된 법률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왔고요. 행정학은 낯선 법률은 등장합니다. 낯선 법률 등장하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라는 법률이 낯설게 출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법률은 일회적인 법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식을 정리해 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조문들을 읽는 연습들, 주어져 있는 문장들을 읽는 연습들을 해두시는 것이 좋은데
이 데이터 기반 행정법은 제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풀어보신 분들은 혹시 생각이 나실 수도 있는데 그 봉투 모의고사에서 예상 주제로 다뤘던 조문들이기는 해요. 봉투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그 봉투 모의고사의 1회차 문제였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 요 문제에 나와 있는 요 2번 선지하고 4번 선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특히 4번 선지가 실제 문제를 풀어내실 때 헷갈리셨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 계획은 5년짜리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3년짜리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좀 독특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봉투 모의고사 풀어보신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약간의 지식을 좀 겸비하셨으면 문제를 풀어내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괄을 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총괄을 하고 이 데이터 기반 행정은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한다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5년짜리로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수립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식을 좀 갖고 가셨으면 선지 소거하시는 데 도움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런 지식들을 모르신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냐면 여기에 더해서 제도의 취지를 평소에 이해하는 연습을 하였는가? 제도의 취지를 평소에 이해하는 연습을 하였는가? 이걸 가지고 새로운 문장에 대한 추론과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했던 문제예요. 이 데이터 기반 행정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행정을 하겠다라는 얘기,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을 해서 수집하고 분석해서 정책 수립 및 결정에 활용하겠다라는 것이고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수립과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3번 선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논리 구조가 다 괜찮단 말이에요. 이 논리 구조가 다 괜찮은데 이게 바로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게 바로 제도의 취지이고 각각의 선지들과 조문들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3번 선지에 나와 있는 정책 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향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맞는 논리인지를 확인을 해 두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현장에서 판단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는 최대한 봉투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2번하고 4번 선지 정도를 갖고 가시면 되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보시는 것처럼 낯선 조문은 여러분들의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판단을 하실 때는 제도의 취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도의 취지는 이미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데이터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하자는 것이다. 그게 정책 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행정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요? 이 경험은 아무래도 주관적일 것이고요. 추상적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장은 적절하게 매칭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최근에 행정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트렌디한 문제예요. 최근에 법조문 문제는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낯선 조문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서 이 조문의 내용이라든지 주어진 설명의 올바름을 판단할 수 있는가.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개념과 제도를 처음부터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관련된 기출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두셔야 되겠고 퀄리티 있는 모의고사 문제풀이 훈련을 통해서도 열심히 연습을 해두시면은 충분히 이런 문제들도 정답률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변별력 있는 문제로 잘 출제가 되었고요. 이런 문제들 앞으로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지식이 그대로 출제되진 않을 것이고 이런 형식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성을 따라간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인지하시면서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방향성을 잘 잡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25년도 9급 지방직 9급 시험 분석 강의 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고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고 혹시 이제 26년도 준비를 하신다면은 제가 오늘 분석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 모두 다 반영해서 기본 강의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수험 계획 짜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또 좋은 기회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